주말과 휴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보수의 전략. 오늘도 장성철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2.3 1년 지났습니다. 윤석열 가관이었습니다. 가관이었죠. 국민 앞에 내놓는 메시지가 아찔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종교 신념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성적인 합리적인 상식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폭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을 하고 또 예산을 깎아버리고 특활비도 뭐 없애버리고 그런 것들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한 행위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상계엄으로 체제한복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삐엄벙커에 데려다가 통닭구이 만들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이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국정농단의 증거가 나왔고 실제로 윤석열이 뭐 민주당의 의회 뭐 독재가 아니라 실제로 김건희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 맹탱 게이트 터지고 맞아요. 사전에 이제 군인들 다 동원해가 김용현을 위치해가지고 맞습니다. 아예 내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뻔뻔스럽게 국민 앞에 얘기하면서 다시 다 나빠야 한다. 놀라운 단어 중에 하나가 역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예.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목들은 맞는 것 같아요. 국민 주권이 있는 그런 나라, 민주주의 나라. 근데 참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외적으로도 국가 원수였다.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사태 파악을 진짜 못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뭐가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미쳐버렸다. 맞아요. 광인이에요. 아니면 계산된 발언이다. 아, 광인이에요. 미쳤어요. 그래요? 네. 계산된 발언은 아니다. 뭘 계산하겠어요? 뭐 지지층 좀 결집시킨다고요? 지지층 결집시켜서 뭐 할 거예요? 본인은 사형하면 무기징역인데.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지층 결집시켜가지고 뭐 그 교도소 밖에서 윤석열, 윤어게인 그거 외친다고 본인에게 뭐가 좋겠습니까? 청년들이 편지 보낸 그걸 보고 다시 애국심이 불타오르고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청년들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 그러면은 퍼포먼스 행동은 결국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라도 위안 삼아야죠, 본인은. 딴 데 위안 삼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전환길 씨 보고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 중에서는 실제로 윤석열의 논리에 동조하는 사람이 일부 있긴 합니까? 장동혁 똑같은 메시지 내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 아, 똑같은 소리다 이제 이렇게 봐버리면 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힘 내부에서 실제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각자 의견이 다른 것이 그냥 드러날 뿐이다 이렇게 보시죠? 내분이라기보다는 장동혁 저 친구 가지고는 안 되겠네라는 생각의 공감대가 넓어져 가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새벽에 장동혁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거의 윤석열 피고인하고 똑같은 메시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바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원내 부대표단들 딱 뒤에 병풍 세워가지고 3번이나 인사했어요. 네.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뭐 역할 분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야말로 언더찐윤의 핵심적인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저렇게 사과하고 다른 메시지를 냈다라는 것은 친윤 그룹에서도 이거 장동혁 이거 나가도 너무 나갔다. 선을 넘었다. 우리 말 잘 안 듣는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와 이거 여차하면 당대표직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태 파악 불가하냐 아니면 고도의 계산된 정책 발언이냐. 본인은 계산된 발언이라고 하죠. 모든 발언 자기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해가지고 발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사람인 거예요. 막 그걸 준비했다라고 하면. 근데 그 계산은요. 식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답이 나와요. 계산된 발언인데 사태 파악이 불가한 사람의 발언과 거의 유사하다. 뭐 이렇게. 아니 문제는 곱셈인데 예. 지금 나눗셈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답이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요즘
술은 좀 덜 마시는가요? 엄청나게 비판하고 나서 좀 술자리 줄어들었다 이야기도 들리던데 혹시 그 장서들 소장이 우리 스픽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제발 술 좀 그만 마셔라 이걸 좀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하루 이틀이야 조심하겠지만 뭐 예. 술 없이는 어떻게 이런 당대표적 역할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술은 뭐 자주 매일 먹는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습니다. 자, 윤석열 얘기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정농단을 주도했던 본인의 배우자 김건희가 저런 이제 많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증거까지 나오고 당사자의 진술도 있고 측근들도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었다면 최소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1년쯤 지났을 때 네. 정말로 사과한다라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논쟁적으로 뭐 계엄이 어떠니 뭐 내란이 어떠니 이렇게 가야 하는데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안 왜 하죠. 그럴까요? 본인이 불리한 이슈니까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거는 미친 게 아니고 계산된 거라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누가 물어보질 않잖아요.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 나와서는 그냥 내란과 관련된 질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뭐 못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비겁한 계산을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종교적 또는 뭔가 이념적 편향성 경도되어서 아예 뭐 사고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은 계산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변호인이 접견하고 있을 때 뭐 부인한테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라. 이것도 전하는 변호사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런 신경을 표현하는 게 문제인 게 뭔가 다 부자연스러워요. 이런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온 게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뭐 워낙 사랑꾼이잖아요. 윤석열 피고인은. 네. 그러니까 부인 보고 싶기도 할 거고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변호인들은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는 걸 왜 그 남들한테 알려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이 사람들 쳐다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지금 본인이 사랑을 하든 하지 않든 마음만 전하면 되지 왜 그런 이야기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들려서 스트레스를 주냐고요. 저 변호인들도 조금 상식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거 보면은 그 한 명의 변호사 중에 하나가 자꾸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가 나 윤석열이 무죄를 받아야 내 명령에서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이 무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죄를 주장하는 거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내가 주장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분이 자격은 있는지 확인을 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 좀 어떻게 징계할 수 없냐고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법리 논쟁과 전혀 동떨어진 수준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12.3 1년이 되는 날 윤석열이 오히려 국민들의 부하에 이렇게 이제 막 불을 지르는 저런 이제 발언을 하면 직연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내란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내란에 무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계속 의심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직연도 바뀌어버렸다. 아니요, 원래부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피고인 측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예. 법률적인 판단에서는 보다 더 엄격한 그러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직연도 살기 위해서 뭐 내란 아니요, 이거 인정 안 살기 했다. 위해서가 예.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란은 원래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인지를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그 불법 계엄은 뭐 정해져서 헌재에서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제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 계엄은 잘못됐는데 내란은 아니다 뭐 이런 논리가 계속 싸우고 있고 윤석열도 일관되게 계엄도 잘못된 게 아니고 내란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이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직연이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까? 윤석열 어제 하는 거 보고 아이고 맞네 윤석열 저렇게 나오니까 나도 당연히 생각이 똑같았으니까 자 내란은 무죄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할 간이 되겠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죄 줄 가능성은 0%고요.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뭐 제 취재하는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기현 판사랑 이 사법고시 동기인 사람들이 좀 몇 명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보수 쪽에도 있고 예, 예. 진보 쪽에도 있는데 그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뭐 사형을 선고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무기징역이나 무죄를 선고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바람결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이건 뭐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통령과 그
지금 12.3 1주년이죠. 이제 1년이 되는 날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는 반헌법적 계엄에 대해서 즉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했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조희대가 지금까지 보였던 행동과 전혀 다르게 12월 3일을 기해서 아예 위헌적인 계엄을 했다는 것을 즉시 알고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기류가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근데 기류라기보다는요, 그냥 그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발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적으로 어나운싱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인식을 공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아는 전문가들, 법조인들, 특히 뭐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행위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고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증언하는 내용들을 봐보세요. 그거 당연한데. 네. 근데 지금까지 느낌으로는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마치 사법권을 저쪽에 계엄사령부 쪽으로 넘기려고 했던 구체적인 회의를 그날 밤에 하잖아요. 이게 반헌법 행위라고 바로 인지를 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했는데 그 회의도 사실은 했다는 걸 대법원에서 밝힌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이런저런 걸 보니까 회의록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너희들 다 모였고 그렇게 해서 언론사에 속보라는 걸로 자 지금 사법부에도 대법원에서도 지금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한다 회의 소집했다라는 것이 그날 밤에 속보로 종편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본 적이 그래요? 없어가지고 제가 모르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보면 지금 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가 좀 바뀌는 것과 전체적인 기류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이 명확해지는 상황, 국힘 내부에서도 25명이 직접 나와서 단절을 선언하고 대국민 사죄를 하고 당의 혁신을 외치는 것,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에 또 뭐 견해차가 나는 이런 것들이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이제 이런 걸 좀 지울 수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했던 말씀 직연이 친구들 만나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 최근입니까? 아니면 전 했던 얘기를 좀 전해드려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대표님도 아는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직위원은 사형을 선고할 거다. 막 그렇게 좀 확신해서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결국 재판 자체가 공개가 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내란 재판, 김건희 재판 관련된 게 막 공개가 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압박을 받았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재판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연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저도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직위원 판사가 이 재판을 MC 보듯이 유형의 MC 보듯이 피고인 측을 많이 배려하면서 좀 유머러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 또 워낙 이제 그쪽을 배려하는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직위원 판사가 저것도 무죄 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구속이 풀려난 상황에서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론의 흐름을 보고 2월 초나 2월 중순쯤에 선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정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무죄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전이에요. 예. 내전이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여야 갈등, 진영 갈등, 지역 갈등 이거 엄청나게 심해질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직위원 판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보다 더 엄격하게 선고를 내린다라고 법조인들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꾸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직위원 판사가 판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룸살롱 접대 사건도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것이고 뭘 가지고 바꾸냐고요. 너는 왜 이렇게 판결을 느리게 해? 너 재판을 왜 이렇게 지연시켜? 너 이렇게 룸살롱 가서 잠깐 앉아 있었다라고 하지만 너 왜 거기 가서 술 먹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재판장을 바꾸게 되면 그거는 정말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논쟁적인 말씀인데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재판장을 바꾸는 게 아니고 네.
민심이 덜 끌어가지고 저거 재판 공정하지 하지 않아라고 하는 공정하지 것을 않다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얘기를 할 이경관 수 부장판사가 있어요? 공정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정의롭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판사답게 판단을 한다. 판사는 저래야 돼. 엄숙하고 정말 단호해야 돼. 이렇게 피고인을 저렇게 배려하는 거 보이면 안 돼. 그거랑 쥐기현은 그렇게 피고인 좀 많이 배려하고 유머스럽게 하고 유용하듯이 하고 막 웃으면서 하니까 판사로서 권위가 없는 것 같아? 당신은 재판장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논리를 비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논쟁적인데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일 때문에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네. 재판을 진행할 때 네.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직위원은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든 석방을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계산을 문제가 하잖아요. 있죠.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 위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국민적 질타를 받았으면 좀 더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이거는 정치권의 의식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이 저질렀던 일을 하나하나 따져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윤석열 쪽이나 또는 김용현의 변호인 측에 많이 기울어서 한다는 것은 취재기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직위원을 바꿀 수 없는 현실도 있지만 네.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있다. 정치권의 압박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꾸려면 처음에 바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희대가 바꾸지 뭐 그걸 정치권이 바꿀 수 없으니까 법을 통해서 그렇죠. 내란 특별재판부로 가자는 것이고요. 아. 조희대가요. 그 실제로 윤석열 망쳤죠.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조희대가 제대로 법과 원칙을 상식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과 김건희를 완전히 죽여버렸고요. 주변 인물들이 혹시라도 이게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심어줘가지고요. 더 망쳐버려요. 김용일 망쳤고 박성재 망쳤고 저는 이상민도 망쳤다고 생각해요. 뭐 국무총리도 망쳐버렸죠. 더 큰 것은 국힘을 망쳐버렸다. 누가 망쳤냐? 민주당이요? 이재명 정부가요? 국민들이 아니고요. 사법부가 저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국힘이 망해버렸어요. 민주당은 오히려 더 떴다 안 떴다 이것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는데 그만큼 저는 사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눈을 찌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에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거는 예. 정치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은 나눠서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망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조희대가 지금 재판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판사를 임명을 하고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판사들을 배치를 하고 국민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 판사를 바꾸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잘못해서 보여지거든요. 전 직위원이 그 재판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과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바꾸냐고요, 직위원을. 예를 들면 직위원 지금 바꿔요. 바꾸면은 새로운 재판관이 와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증인들 얘기 들어봐야 되고 판결 검토해봐야 되고 그럼 6개월 이상 더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란의 조기 종식은 더 길어져요. 그래서 2월 초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에 대한 선고 그 내용을 보고 네. 판단하시죠. 근데 정말 무죄 때리면은요, 이건 직위원은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현실적으로 뭐 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1심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은 혼선을 굉장히 많이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님. 막 9일날 본회의 올려가지고 통과시킨대요. 내란 재판부를. 그러면은 이거는 소급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1심도 할 수 있으니까 직위원도 꺼져. 우리한테 가져와.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해요. 근데 그 재판관, 판사들을 선정하고 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시간이 또 지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 그럼 재판관이 딱 임명이 돼가지고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자료 검토하고 증인들 다 신청하는 거 다시 증언 들어보자. 그러다가 중간에 갔어. 그러다가 어느 한쪽에서 위헌법률 제정 신청을 딱 내버려요. 헌법소원 내버립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야 이거는 여러 가지 보니까 헌법에 위반한 것 같아. 우리가 이거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검토해봐야 되겠다. 재판 정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이제 1심을 소급 적용해서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만큼 지금 이제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맞아요. 이제 직위원이 있는 것인데 일단 그런 정도로 이제 하고 오늘 윤석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김건희도 어제 이제 15년 구형이 네.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우와 이 정도 주가 조작 그리고 알선 수재 그리고 엄청나게. 여론조사 공짜로 이렇게 이제
제공받았던 것 15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적당하다. 예. 왜냐하면 세 가지 혐의밖에 지금 적용이 안 되는데 1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형이 15년이면 선고가 한 7년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것도 아니라고 또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양형 규정이 보면. 그렇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한 15년은 우리 한 반으로 보니까 예, 일단 구형량의 선고는 반으로 보니까 한 7년 받으면 지금 16가지 혐의잖아요. 네. 거의 뭐 반만 예를 들면 8개 앞으로 그럼 5개 더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면은 이제 살아서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뭐 내란까지 가면 이제 크게 뭐 본인이 형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제 어저께 했던 그 이제 재판 과정에서 구형을 받았는데 김건희가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헛웃음을 웃으면서. 이거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제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왜 이 여자가 억울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저는 억울할까요? 저도 동감이에요. 지가 뭐가 억울해. 지금 나온 것만 봐도 정말 나라를 얼마나 망쳐놓고 국정농단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뭘 억울해요. 본인과 본인 남편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덮어서 가지고 억울하게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검찰을 완전히 권력 사회를 지켜서 앞잡이 노릇하고 수사해갖고 먼지털이식 하다가 언론 동원해가지고 마치 그걸 범죄자로 만들어서 했던 게 수도 없이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막 나와가지고 항변해도요. 언론에서 또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나버린 일이고 그러니까. 이미 옥살이 해버렸는데 그런데 뭐 본인이 어떻게 얼굴 들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주가 조작해가 돈도 엄청나게 벌어먹으면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한 게 그러면은 뭐 억울한 거예요? 그걸 아니, 뭐 그러니까. 조사받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명태균 씨랑 여론조사 주고받고 명 선생님 전적으로 의존해요 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 조작도 있었고 불법적인 여론조사 자료 받아가지고 활용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또 그 죄 받는 게 억울한 거예요? 명품백 받고 뭐 받고 이런 거 건진한테 뭐 받고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또 방클라프 목걸이는 받아놓고도 이제 증거까지 있는데 받은 적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데 무슨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래서 통도 사업을 했다면서 이 여자가요. 네. 대통령 영부인까지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정도 나오면 아 이거밖에 너희들이 나한테 못 줘? 야, 너 완전 정치 재판이네. 웃기고 있네. 이렇게라도 하든지 완전 나와서 새빨간 거짓말 시키고 지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 이중적인 태도에 더욱더 우리가 이제 좀 분노를 한다. 이거 치가 떨리죠. 진짜 용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용서하면 안 되죠. 뭐 절대로 동정심 조금이라도 가질 필요가 없고 법이 정한 최고의 형량을 때려서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 이 제도 안에서 살 수 없도록 저는 해야 된다. 네.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제 이제 김건희의 워딩 중에서 꽂힌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억울하다는 단어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이에요. 어쨌든. 어쨌든 뭐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뭔 말이에요? 나는 억울하고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나한테 뭐 뭐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할게. 마지 못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직 반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국민들께 뭐 신뢰를 범했다 이렇게 해서 신뢰.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신뢰가 아니잖아요. 신뢰는 그냥 뭐 옆에 지나가다가 툭 쳐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이런 게 신뢰잖아요. 그런데 참 국정농단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밝혀졌는데 그것이 신뢰라는 단어로 넘어가려고 한 저 정신세계는 인정해줘야 될 만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도 현재 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냐. 고도로 계산된 발언인가 이걸 어떻게. 파악도 못하고 그것도 아까 윤석열처럼 종교화된 것 같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난 잘못한 거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신념의 고집이 종교화가 된 것 같아요. 거의 자기 체면 수준이다.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못 살지. 네. 그래 맞아. 나 도이치모터스에서 내가 주가 조작했지. 맞아. 명태균 씨한테 부당하게 공천 좀 개입하라고 그러 내가 들어줬지. 아 뇌물 받은 거 내가 잘못했어. 이런 순간 김건희는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난 억울하다. 아 진짜 화가 난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딱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비상계엄, 불법계엄 1년 지났고 그런데 윤석열이 정치판에 뛰어들기 전입니다. 2022년 6월 달에 실제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2021년 2021년 죄송합니다. 2021년 6월쯤에 6월 30일 날 공식 선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불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장성철 소장이 어떤
보고서를 봤는데 윤석열은 절대로 정치를 하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보통 컸던 게 아니었는데 그거 기억나시죠? 그 시점에 저는 MBN 근처에서 장성철 소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떠냐 그때 아마 대구 가톨릭대학의 특임 교수를 하고 계실 맞아요. 때인가 맞아요.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워낙 파장이 커가지고 그때 제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장성철 소장이 그 당시에 공개했던 내용 한 번만 더 상기를 해 주세요. 왜 윤석열은 정치를 하면 되지 않나? 두 가지 보고서였어요. 네. 하나는 윤석열과 윤석열 일가, 그러니까 최은순 씨랑 김건희에 대한 A부터 Z까지 그동안 그 당시에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들이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냥 인간 윤석열은 누구인가, 인간 김건희는 누구인가, 막 이런 형식으로 논란되는 쟁점 현안 그런 보고서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보고서는 약점 포인트라고 이렇게 쭉 적시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 판단 보고서였어요. 두 가지를 입수를 했는데 그걸 읽어보고 야 윤석열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일가까지 포함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은 만약 여당이 공격을 하게 되면 방어하기가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페북에다 썼죠. 네. 그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당 같은 데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야 되면, 아니면 출처 자체는 이제 좀, 어쨌든 신빙성 있는 자료였을 하나는 공적기관에서 만들어졌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정치권에서, 네. 그러니까 당시 여당 쪽 같아요. 여당 쪽에서 네.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전략 판단 보고서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만들어진 것과 실제로 이제 공적인 기관. 공적기관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자, 그걸 그렇게 이제 내놓고 나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죠. 뭐 그냥 길거리 조심해라 너 죽인다 뭐 이런 얘기 뭐 엄청 받았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되도록여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나왔던 지적의 내용들 공개된 것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국정농단의 거의 다 맞아떨어져서 다 나왔어요. 그래요? 다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요? 그 지금 나온 것들 다예요, 거의.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 대통령 영부인이 돼가지고 했던 해괴망측한 일들은 없는데 예. 김건희가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점들 그런 것들 다 있었죠. 뭐 코바나 콘텐츠 관련해서 그렇고 주가 조작 사건 그렇고 학력 경력 위조 사항도 그렇고 양평 땅 문제도 그렇고 다 망라돼 있었죠. 그때 다 망라되어 있었다는 네. 거고. 혹시 그 자료 중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여권 인사 누구누구가 거기 올라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도 혹시 있던가요? 그런 가십적인 내용은 가십적인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없었고 본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약점이 될 만한 네, 것을 맞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네, 것이 이제 오히려 장성철 소장은 민주당 편등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국힘 쪽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게 된 것이었고. 그러고 제가 그때 채널A, TV조선, 연합TV, MBN 이렇게 위주로 나갔거든요. 네. 다 잘렸어요. 오. 거기서. 바로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큰 실수했나 잘못했나 막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내용을 다 그냥 밝혀버릴까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전화 왔어요. 네. 친구거든요. 네. 성철아, 너 그 내용 밝히면은 너 명예훼손으로 그 고발당하고 너 감옥 갈 수 있으니까 내용은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법률적인 조언을 저한테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용들은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얘기하시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네. 확인했었죠. 근데 이제 그 시점 이전으로 좀 더 가면 윤석열이 원래 처음 정치할 때 장성철 소장한테 연락을 했잖아요.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장 소장이 전체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데 좀 전략 단위에서 책임을 좀 맡아달라. 캠프를 전체 총괄해달라. 뭐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 방송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제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처음 저에게 그 윤석열 측근 그룹 세 분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치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매주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결국에는 6월 30일 이후에 뭐 캠프가 꾸려질 것 같은데 거기 와가지고 좀 상황 실장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엑스파일 터뜨리기 전에 캠프는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캠프 그 만드는 그 보고서도 한 3장인가 4장짜리 만들어서 전해줬고 그대로 했어요. 네, 캠프 예. 구성을. 캠프의 명칭은 윤석열 국민 캠프로 해라. 그까지 다 그대로 따라 했었거든요. 그 되게 단촐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다 그대로 했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는 도저히 뭐 제가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는 그런 약점들이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뚫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왜 기본적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그냥 중앙지검장 하다가 뭐 이미 이권 사업에 엄청나게 개입해가 돈도 뭐 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깔꾸리로 끌어모았는데 거기다가 무슨 권력까지 가지고 또 국정농단 하려고 아예 작심하고 권력을 먹겠다라고 그 무리한 바보 같은 짓 그리고 나라 엉망진창 만들어버렸고 윤건희가 믿는 게 뭐예요? 역술이잖아요. 점이잖아요. 예, 예. 대통령 될 거라고 주위에서 역술인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 길이 맞는가 보다.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천공입니까? 이제 제일 크게 뭐 천공도 있을 수 있고 뭐 건진도 뭐 얘기를 있을 수 했고 건진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예. 당신 대통령 할 사람이라고. 예. 뭐 명태균도 뭐 그렇게 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인연 안 맺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정적으로 인연이 맺을 뻔한 게 뭐냐면 저랑 윤석열이랑 되게 긴밀하게 연결시켜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후배인데 하루는 이제 일요일 날 윤석열하고 면담할 시간을 잡아놨대. 나보고 10시까지 어디로 오래요. 그 나는 못 간다. 아니 왜 못 오냐. 그래가지고 아니 사실은 중요한 운동 약속이 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기 전이었으니까 아이 내가 윤석열 후보 밀지 내가 누구 밀겠냐. 난 안 만나도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막 난리 부리더라고요. 어렵게 지금 면담 시간을 잡아놨는데 내가 뭐 면담을 내가 잡아달라고 했냐. 그래서 어쨌든 나는 윤석열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 언제든지 캠프에 불러라. 내가 가서 일해줄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갔으면 완전히 코 깼죠. 아, 그때 골프 약속이 있어서 안 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뒤에는 안 부르던가요? 네. 아니, 왜냐면 내가 이제 안 불러도 안 만나도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럼 장성철을 상황실장을 시키자. 예. 그렇게 이제 논의를 다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동훈 당시 이제 조선일보 정치부장 대변인 했던 네. 이동훈 대변인 같은 경우 지금 개혁신당에 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도 사실 들어갔다가 결국 쫓겨나가 버렸거든요. 김건희한테 정도. 쫓겨났어요. 맞아요. 예. 김건희가 아, 이야기하세요. 이제 뭐 다 끝난 거고 이제 우리 숨겨놓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민주당 쪽 이야기만 재밌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정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어놔야 되죠. 이동훈 당시 대변인하고 저랑 친구예요. 예. 나이가 같아가지고 친구 먹는데 이제 지금도 가끔 만나는 사이인데 물어봤어요. 너는 왜 쫓겨났냐? 그랬더니 어떤 역술인이 이동훈 사진을 딱 보더니 얘는 관상이 안 좋아요. 얘는 인상이 안 좋아. 그 한마디에 김건희가 딱 벽을 치고 아는 척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그때 정말 언론사에서 조선일보 언론사에서 논설위원 그 좋은 자리를 뺑기치고 갔는데 네. 이렇게 해서 배척이 되니까 완전히 정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음모가 꾸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들었다고 그쪽 검찰들이. 그래도 자기는 억울하게 쫓겨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역술인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알아요. 명태균이죠. 명태균이 그 사진을 보고 김건희가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네요. 왜 아시면서 왜 저한테 왜 물어봐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이동훈 지금 당시 대변인 같은 분이 지금 이제 어떤 신경일까 뭐 이런 걸 좀 여쭤보기 위해서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래서 딱 보니까 야 이거 뭐 배신할 상인데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일주일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뭐 일이 벌어지더만 뭐 사적 이유로 뭐 그만둔다라고 뭐 월말에 갑작스럽게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맞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김건희가 주술이나 역술에 깊이 아유. 빠져 있었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실 참모진들 꾸리는데 사준해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역술이.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도 이거는 운명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점을 더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더 저희도 좋아했다. 들었어요. 그 뭐 강릉에 어디 가면요 찾아가는 이모집 같은
일종의 이제 대나무 꽂아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늘 거기에 드나들면서 이런저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점집에 간다는 것은 재미삼아 한 번씩 가거나 진짜 좀 어렵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길이라도 있겠나 싶어서 속을 각오하고 가는 경우는 일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의존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 더 놀라. 김건희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정보는 들었고요. 그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보세요. 완전히 지금 이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는 맞아요. 뭔가 그렇게 특이한 때 완전히 빠져 있는 게 아니면 저렇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런 사람이 지금은 또 항상 성경책 읽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당시에 이제 캠프가 구성됐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캠프에서 뭐를 결정을 하면 뭐 어디 갔다 오면 이상하게 바뀐대. 이상하대. 그래서 야, 무슨 비선 조직이 있나? 비선 그룹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캠프 내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이제 파악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당시에 강남에 숟가락 도사라는 도사가 있어요. 네. 역술인. 왜 숟가락 도사냐면 점을 칠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쌀 이렇게 해놓잖아요. 거기다가 숟가락을 딱 꼽아가지고 해가지고 딱 숟가락이 쓰면은 그때부터 영적 효름이 있는 거야. 네. 그 사람한테 항상 가서 상의하고 그 사람이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역술 문제 조금 문제되니까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바뀌고. 저도 가려고 전화번호까지 입수했었거든요. 그 집 아니고 이제 새롭게 늘 이렇게 몇 개월 했던 6개월, 1년 단위로 이제 역술인들을 통계적으로 맞아요. 더 잘 맞추기 위해서 맞아요.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확률 게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건희가. 논현동 숟가락 도사라고 아직도 저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참 의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옆에서 본 윤핵관들, 참모들, 그걸 말리지 않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전 그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을 최초에 만나게 해주려고 했던 그 후배는 윤 캠프에 계속 있었고 대통령실까지 근무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분도 아니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접촉을 끊어버렸습니까? 인연을 계속 유지를 계속 하던가. 유지하고 있어요. 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도 좀 엑스파일 터뜨렸을 때 한 일주일 후에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네. 형님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윤석열 관련된 논란이 벌어지니까 형 말이 맞은 것 같았다고 막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동훈 지금 대변인은 계획신당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때 인연을 잘 끊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인연 안 끊었으면은 당시 또 대통령실까지 가고 그랬으면 네. 지금 큰 화를 당했을 수도 있죠.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소위 말하는 김건희 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있어요. 사람들 다 나왔고 있어요. 비정상들이 들어가서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수사도 받지 않고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사는 거죠. 여러 그룹이 있어요. 예. 그냥 이렇게 국회 보좌진들은 거의 국회 보좌진으로 복귀를 다 많이 했고, 네. 국민의힘 사무처에서도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파견돼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다 되돌아왔고. 근데 이제 다른 직업을 갖다가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그냥 권토중매를 노리면서 복수의 칼날만 갈고 있대요. 어떻게 기회가 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정권을 잡으면은 장성철 저 XX부터 처단을 하고 민주당 가만두지 않겠어. 이제는 우리가 당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손봐주겠어. 그날만 지금 기다리면서 칼을 갈고 있다 하더라고요. 거의 종교 집단화 되고 있네.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몇 명은 비겁하게 좀 네. 숨어 있고 찍소리 안 하고. 장성철 소장이 한 번씩 그 정말 촌철살인에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정치적 견해를 밝히잖아요. 네. 그것도 또 자신이 속해 있는 보수정당 내부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일종의 공개를 하고 이러면 부담도 상당히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질러버리는 다른 뭐 이런 좀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생각한 거 옳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 그게 김무성 대표 모실 때부터 그랬거든요. 김무성 대표요. 옛날 대표할 때, 원내대표 할 때요. 의원들도 말 함부로 못 걸었어요. 딱 체격도 크잖아요. 앉아가지고 저음성이에요. 봐라, 그래, 알았다. 막 이러면은요. 다 쫄아요. 네. 근데 저는 대표한테도 막 대표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은 옆에 앉아있던 의원들이 다 쳐다봐요, 저를.
그러면서 무대가 저한테 야야 성철아 너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히 얘기해라. 그럴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할 말은 한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 그런 발언을 해서 이제 도마에 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진영이 아닌 다른 쪽에서 오히려 그걸 활용하잖아요. 네. 그런 거 있을 때 가족들이나 부인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이해합니까? 좀 걱정 많이 안 해요? 처음에 워낙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있을 때 당했을 때부터 해괴망측한 일도 저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많이 받고 잘리기도 해보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해진 것 같고 네. 그때 엑스파일 터뜨렸을 때 터뜨리고 나서 방송을 하고 저녁에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다 저를 뻥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애들이랑 와이프가 도대체 왜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뭐 할만하면 살아야지 뭐 평론가가 뭐 눈치 보면서 사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집단들이 한 행동들을 봐봐요. 막 상대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비상계엄 해가지고 한동훈 같은 거는 잡아와라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전 제가 살아있는 게 좀 신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그 다음에 3년 동안 권력을 이들이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무엇이든 하고도 남을 만한 집단이고 인간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시청 여러분들께 그 2021년도 6월 전후의 상황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장성철 소장이 정치평론가로서 소신을 가지고 그 당시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확인하는데 실제로 3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 또는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니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들도 흘려보내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귀담아 볼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예고했던 대로 결국 윤석열은 결국 나라를 말아먹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아마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돼 있었는데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이 2021년도에 이제 그렇게 폭로를 했다 이런 말씀을 좀 계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엑스파일이고 하나는 명태균이에요. 네. 명태균 건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명태균이 이제 김건희랑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을 막 통과시켜가지고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보자 막 그렇게 됐었잖아요. 명태균 건도 저 아니었으면 그거 얘기 못해요. 맞아요. 이름을 처음 얘기한 게 우리 스펙스에 와서 처음 이름 얘기했어요. 네, 그전에는 명태균이 이러니까 네. 명태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전에는 엠모 씨 막 이랬거든요. 맞아. 그 처음 이제 실명을 밝혔는데 네. 그다음 명태균 저한테 연락 가지고 막 온갖 험담을 다 해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물꼬를 트지 않았으면 그 언론사에서도 기사 못 써요. 맞네요. 네.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 9월 5일 날 2024년 9월 5일입니다. 첫 보도를 할 때 M씨였다. 그리고 강익인 국장을 A씨로 표시하고 B가 누구냐, C가 누구냐, D가 누구냐라고 뉴스토마토에서 막 할 때 뉴스토마토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이렇게 못하는 상황을 강익인 국장이 오히려 좀 답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스펙스에 아예 나와서 이제 강익은 국장이 실명으로 밝히면서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하나의 사안을 놓고 보면 참 사건이지만 이걸 묶어서 보면 윤석열이 결국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데 우리도 좀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했죠. 아니 장 소장님 했죠. 역할을 크게 했다고요. 아니요. 그 당시에 스픽스가 그런 역할을 내용을 했죠. 스픽스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거죠. 권력 앞에서 다 머리 조아리. 아직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명태균 건이 폭로되기 전까지 기사되기 전까지 한 2주 동안 정말 급박하게 돌아왔어요. 네. 지금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나중에 언젠가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제 스픽스 와가지고 한번 다 털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그런 얘기 많아요. 것이 제가 이제 추론을 하면은 용산에서 이거 막아보려고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또 협박했을 거 아니에요. 했겠죠. 이거 막아보려고 진짜 전력을 다해서 맞아요.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제가 그래도 보수우파 쪽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김건희랑 가장 긴밀하게 통하는 사람에게
명태균 건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 얘기도 못하지 않냐. 네. 김건희 당신이 알지 참모들은 뭐라고 해명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근데 명태균 씨 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문제될지 당신도 모르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걸 알려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렇지. 당신 처신을 네. 나는 이제 뭐 정말 외국에 나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 대한민국이 살고 윤석열 정권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가다 다 죽는다. 그 얘기를 내가 해주겠다. 김건희랑 나랑 만나게 해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와, 근데 그것도 진짜 다시 들으니까 네. 그게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처음 하는 거 아닌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만나려고 했는데 네. 얘들이 정반대로 나와버린 거야. 무슨 소리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어. 아니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 연락이 줬는데 네. 명태균의 미음자도 못 꺼내게 한대요. 김건희가.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네. 뭐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거를 회의나 보고서나 이런 거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도 못 꺼냈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건이 불거진 거잖아요. 실수는 하고 잘못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과하고 반성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조치 취하면 국민들 또 용서해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권력으로 묶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시에 장성근 소장이 그걸 직접 진심을 담아가지고 김건희한테 이렇게 하고 본인 떠나라 외국으로. 당신은 이제 물러나야 돼. 나만 다 물러나야 죽는다. 된다. 다 죽는다라고 했는데도 보고를 안 한 것이 이제 보고를 받은 김건희가 아예 사시나무 떨듯이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해놓고는 분노만 했죠. 경로. 그 경로를 하고 난 뒤에 대통령실 분위기 기억나시죠? 새빨간 거짓말 그렇죠. 사기꾼 한 놈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집단적으로 내용도 모르고 그렇죠.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막 뭐라 그럽니까 허구지. 막 진짜 법적 조치하겠다. 하이에나 달려들듯이 얘가 다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건도 못 했죠. 그러니까. 문제 걸려면 저한테 걸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한 건도 못 걸어요. 네. 와, 오늘 이 방송에서 장성길 소장이 참 1년 지난 국정농단, 윤석열 계엄 1년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뒷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해보는데 참 많은 일들이 순간순간에 지나쳤고 그 정보의 중심에 장성길 소장이 있었고 저희들도 함께 이제 뛰면서 윤석열의 실체를 밝히는데 뭐 조금 기회를. 대표님 진짜 열심히 하셨죠. 그때 명태균과 잘 지냈다가 또 좀 멀어졌다가 여러 가지 얘기도 인간이 했다가. 나를 고소를 해가지고 최근에 그 뭐 무혐의가 됐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예를 들어 김건희 이제 구형이 되고 이래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냐하면 내하고는 이제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논쟁도 있었지만 또 나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본인도 뭐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취재기자는 열심히 알아보는 거고 아이, 그럼요. 본인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1심 선고가 다가오는 시점에 본인 심정이 뭔지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전화는 일단 안 받더라고요. 뭐안 받더라도 뭐 계속 전화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어찌됐든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참 윤석열 김건희가 보통은 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다. 아이 그럼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 민심을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예. 이 부분 이야기 잠깐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힘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동희 그냥 몰아내야 한다. 몰아내야죠. 아니면 당 소멸시켜야 한다. 아니 헌재 보내라. 이제 이런 정도까지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으면서 압박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통 보수 논객으로서 비판하는 수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솔루션 대안까지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야 이거 진짜 국힘 내에서 뭔가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느끼는데요. 올 것 같아요. 근데 정당에서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돈이요. 네. 재산이 너무 많아요. 따져보니까 2천억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 해산이라든지 자진해서 뭐 이거를 뭐 바꾸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엔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잖아요. 환부입니다. 장동혁은. 보수를 망치려고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드러내야죠. 그 사람을 빼내야 합니다. 그래서 몰아내든 사퇴시키든 해가지고 장동혁을 일단 몰아내고 난 다음에 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근데 몰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는. 최고위원 4명이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요. 최고위 4명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민수 있죠. 네, 김재원, 김재원, 양양자, 양양자, 신동욱, 신동욱, 우재준. 우재준. 네.
그러면 이제 양영자 의원은 양영자 전 의원이죠. 양영자 최고위원은 요즘 막 아주 강력하게 재련을 선언하고 있고 우재준 어저께 나와서 네. 사과했고 네. 신동욱 의원도 사과했죠. 신동욱 의원 이름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 이름 있나 없나 신성범 의원 있고 박정훈 의원은 일단 신동훈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김재원 의원이나 뭐 김재훈, 김민수는 이제 한편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일종의 이렇게 이제 기울기의 역할을 할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신동욱 의원이네요. 예, 예를 들면 김재원이나 김민수 같은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 좀 몇 달 전에 아마 그만둬야 될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은 뭐 한 2명만 더 사퇴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 집단 사퇴 문제가 결국 비대위로 가느냐 아니면 그때 당권을 유지시켜주고 임명직 비대위원을 하느냐 아니면 뭡니까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다시 하냐 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네요. 근데 뭐 빈 선출직 최고위원을 새로 뽑으려고 뭐 전당대회를 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그대로 갈 거고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당의 주류 세력인 언더치윤 이 사람들이 이제 장동혁을 당대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것처럼 장동혁은 이재명 정권 나빠, 뭐 비상계엄 이거 의회 폭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송원석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송원석은 언더치윤의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서 장동혁과 역할 분담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언더치윤에서도 야 장동혁 저거 안 되겠는데?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판단은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우리말을 잘 안 들어. 그리고 선을 넘은 것 같아. 저렇게 윤석열과 같은 발언을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장동혁이 계속 저러면은 내년 지방선거 우리가 망할 수가 있겠네. 아주 그냥 거의 싹쓸이 당할 수 있겠네.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동혁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5명이 12월 3일을 계기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석열 재련을 선언하고 당의 완전한 개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의 25명 면면을 보면 숫자로 보면 뭐 20에서 한 25% 정도 될 텐데 내부적으로 힘은 좀 있는 분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놀랄 만한 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신성범 의원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이고, 옛날에 지냈는데 다시 좀 친해지고 싶어서 성범이 형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상희 의원, 포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기자 출신이죠. 네. 언론인이고. 그런 몇 명들이 있어요, 보니까. 네. 그리고 25명이지만 거기 한동훈 세력이 좀 반 이상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누가 좀 빠져? 배현진도 거기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안 같은데. 들어가 있고. 그렇게 좀 한지하는 안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뭐 잘 안 보여.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면은 권영세 같은 분은 네. 본인이 따로 성명을 냈잖아요. 예.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비상계엄 잘못됐고 사과해야 된다. 예. 그런 분들도 한 10명 돼요. 그래서 어제 25명이 집단적 목소리를 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10명 그리고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힌 한 10명 정도 하면은 대략 한 50명 가까이는 장동혁 너는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어제 25명 거기에는 한지하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한동훈 의원들이 한동훈에 좀 빠져 있어요. 있다는 거지. 아마 좀 약간 계산된 것 같지 않습니까? 김재섭 그리고 김영태 의원이 좀 주도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 반에 육박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언더찌윤 사람들이 야 이건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장동혁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결정 내리는 순간 장동혁의 지지 기반은 확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최고위원들이 이제 사퇴하는 것은 좀 힘들어지면 장동혁을 대표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사무총장을 부릅니다. 언더치윤이나 핵심들이. 그만둬라. 정의용한테. 그만둬라. 그리고 김도읍 정책위장도 불러가지고 당신도 그만둬라. 이거 장동혁 체제 무너뜨려야 되겠어. 박주태 비서실장 부릅니다. 너 언제까지 장동혁 비서실장 할 거야? 정치 그만할 거야? 그만둬. 당직 사퇴 쫙 때립니다.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야, 그게 이제 불과 한 달 전과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정치판이 확.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장동혁이.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거 심해졌어요. 대안이 없어요라고 하는 게 이제 다수 의견이었고 네. 장동혁 너무 심하다라고 욕을 했지만
다른 수단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져서 장동혁 몰아내자. 장동혁 몰아내자가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지 압니까? 시청자 여러분. 장성철 소장이 페이스북에 야 이거 안 돼라고 해서 쫓아버리라고. 딱 쫓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뭔가 다르게 돌아갔어요. 또 하나 더 조갑재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소멸한다. 그냥 5일 정도 됐습니다. 지방선거까지 간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지방선거 갔다가는 당이 소멸돼 버릴 것이다. 그러고 장동혁이 쫓아내야 된다. 당원들 많으냐 다 들고 일어나서 그럼요. 연명해가지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1월 3일이 온 것인데 이걸 몇 가지 종합해 보면 결국 민심을 제대로 읽는 정치평론가가 또는 언론인이 뭔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먼저 알고 알려드리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좀 드네요. 철이 없고 무모해가지고 그런 말은 한 거죠. 솔직히 참 야당의 당대표인데 그런 사람 물러나라고 하면 당의 조직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를 가만두겠냐고요. 또 장동혁을 좋아하고 옹호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 유튜버들, 그들 세력이 얼마나 커요. 서정욱, 고성국, 뭐 배승희, 성창경 이런 사람들 보면 뭐 구독자가 뭐 100만이 넘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제가 싸우면은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네. 철이 없어가지고 그 싸움을 하는 거라니까요. 철없는 건 저하고 비슷해요. 저도 철없이 뭐 비판을 저한테 하는 사람. 그걸 제가 계산을 하면 할 수 네. 있겠냐고요. 내가 이와 발언을 했을 때 내가 욕 먹을 거고 압박이 올 거고 나 죽일 놈 만들 거고 계산을 못 하고요. 보수 우파가 그래도 최소한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으로서 건전하게 견제 세력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렀었죠. 결국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정리되는 국면, 그리고 사법적으로도 정리되고, 맞습니다. 이제 또 정치적으로도 정리되는 국면에서 이제 쇠사를 누가 돋게 할 맞습니다. 것이냐라는 이제 역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장동혁은 이미 이제 소용이 다 돼버린 것이고, 효용성 끝났어요. 효용성 이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맡을 것이냐는 것은 또 피 터지게 싸우겠죠. 대체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쪽에서 다시 나온다. 아예 안 되죠. 그러면 이준석이 뭐 안 다시 돼요, 통합한다. 그것도.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당내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질 사람은 누굴로 보입니까? 결국에는 좀 원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로가- 아직까지 그 얘기하기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준비된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예. 황우영. 예. 그분은 항상 뭐 행사만 있으면 뭐, 뭐 선거관리위원장 했다가 비대위원장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윤에서도 무난할 것 같아요. 자신들이 당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어떠한 뭐 지도체제를 좀 바꾸고 그런데 좀 적당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여야 간에 굉장히 갈등 국면이 고조돼 있으면서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잖아요. 728조에 대해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읽었습니다. 뭘 어떻게 중요해요.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낸다는 것은. 합의가 그게 짬짬이 야합이지 그게 합의예요. 아, 뭐 그렇게 표현하시고요. 그래도 국회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서 전쟁처럼 싸우다가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조기 통과를 어쨌든 시켰다. 여기에 쪽지 예산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둘째치더라도 결국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살이 좀 돋아나려는 분위기와 연결된 거 아니냐. 송원석 그건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서 보면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지역의 민원성 예산을 민주당이 받아줘가지고 그런 거죠. 예산이 1,000억 깎였어요. 말이 안 돼요. 보통 10조 이상 깎아요. 국회에서는 삭감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재부 장관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9조 3천억 정도를 정부 예산을 깎았어요. 그래 놓고 9조 2천억을 국회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그 9조 2천억 증액한 게 뭐예요? 정부 예산 깎아놓고 자기네들 지역 민원 예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걸 합의 처리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산 다 반영됐는데. 그게 합의예요? 잘 쓰이도록 하죠. 어쨌든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도 이제 정상화되는 알겠습니다. 과정인데 국힘도 좀 정상화되고 내년 지방선거가 무엇보다도 이게 뭐 내란 종식이 아니다 이 선거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어떤 정당이 더 좋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느냐라는 것으로 좀 가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님하고 평소와 달리 좀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재밌게 잘 들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릴까요?
전라남도 해남 청정 지역에서 해풍 맞고 자란 배추죠. 그걸로 김치 만들었는데 김장김치 20kg, 또 10kg, 1kg까지 세 가지 종류로 판매하고 있는데 드셔본 분들 다들 찬사가 대단합니다. 1kg 15,000원, 10kg 64,000원, 20kg 122,000원인데 스픽스몰에 가시면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르 대방어회도 28,900원에 400g에 드리는데요. 정말로 제철 맞은 대방어회 싸고 그리고 품질 좋은 제품 여러분들께 직접 공급해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 저희들 판매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뭉티기 고기도 있고 맛있는 쿠키도 있고 스픽스몰에 한번 들어와셔서 필요하신 제품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과 함께한 보수의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